음, 지난 시간부터 제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은 주성분 분석을 기하학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성분 분석을 기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기법을 확장할 수 있는지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셨던 게 이제 주성분 적재 벡터의 동치 정의였죠. 어디까지 갔냐면 스토리 요약입니다. 처음 Q개의 주성분 적재 벡터를 선택한다, 아니면 처음 Q개의 주성분을 선택해서 저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죠?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오리지널 P차원 스케일이 있었던 각 점들을 저차원의 선형 부분 공간으로 딱딱딱 정사형을 시켜가지고 정사형들을 앞으로 이 자료의 표현들로 쓰는 게 주성분 분석의 본질이었죠. 그러면은 이 원래 표현 대신에 저차원으로 정사형시킨 표현, 요녀 xi를 xi 햇으로 바꾸면서 내가 잃어버리는 정보의 양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점과 오리지널 점과 오리지널 점 대신에 새로운 점을 택함으로써 내가 잃어버리는 정보를 마치 오리지널 점과 새로운 점 사이에 유클리드 거리의 제곱으로 잰다면, 어이구, 우리 일단 x의 특이값 분해로부터 이 분자,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분자 자체는 q 플러스 1번째 특이값의 제곱부터 마지막 특이값의 제곱의 합으로만 쓰일 수 있고, 자, 그래서 오리지널 그 데이터들의 유클리드 길이 곱을 분모로 해서 비율을 봤을 때는 내가 잃어버리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였어요? 자, 분모는 모든 싱귤러 밸류의 합이었고, 모든 싱귤러 밸류 제곱의 합이었고, 얘는 q 플러스 1번째 싱귤러 밸류 제곱부터 마지막 p번째 싱귤러 밸류 제곱, 얘를 1에서 빼면은 우리가 분모는 여전히 모든 싱귤러 밸류 제곱의 합이고, 그다음에 분자는 q번째 싱귤러 밸류 제곱까지 합이고, 그다음에 요 정의가, 요 수식이 뭐랑 일치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주성분 q개를 택함으로써 우리가 보존하는 분산 설명 비율이라는 녀석과 똑같은 수치를 줬었죠. 분산 설명 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축 몇 개를 택함으로써 보존하는 분산의 비율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리지널 데이터 대신 정사형을 택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아니 내가 보존하는 정보의 크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 기하학적인 스토리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저 정사형이, 우리가 지금 빨간색 서브스페이스로 찾은 정사형이 과연 최선의 정사형이니까 앞으로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죄송합니다. 이 정사형이 최선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였죠. 그래서 어,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 주성분 분석에서 분산 최대화 정의라는 거는 원점에서 각 정사형 시킨 점들의 뭐 3포 분산을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정의가 됐었는데, 주성분 적재 벡터라는 거는 이 파란색 길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도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파란색 길이 오리지널과 정사형 간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정의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오리지널 점과 임의의 단위 벡터에 대해서 그 단위 벡터로의 정사형. 지금 첫 번째 적재 벡터의 정의를 볼 때는 오리지널 포인트랑 1차원 단위 벡터로의 x의 정사형, 이 둘 사이의 차이, 즉 여기서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거리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더한 거를
최소화시켜주면 이 단위 벡터가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로도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 시간 끝날 때쯤에 얘기해가지고 조금 수식의 디테일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쭉쭉쭉 뻗어 나가면은 맨 마지막에 뭐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위에서 쓴 오리지널과 정사형 사이의 거리의 총합의 제곱의 최소화원은 결국 그냥 A라는 단위 벡터로 그 자료들의 A라는 단위 벡터로 자료들을 모두 정사형시켰을 때 그 녀석의 표본 분산을 최대화시키는 A랑도 똑같았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첫 번째 분산 체계의 정의랑 우리가 새롭게 보고 있는 요 정사형과의 거리 최소화의 그 정의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막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제가 화면을 보느라고 여러분들 표정을 못 봤네요. 자, 오늘 진도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됩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숙제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숙제는 뭘 이렇게 새삼스럽게 네. 오늘 숙제를 내야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시고 나서 충분한 시험 대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숙제서 오늘 업로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숙제 범위는 인자 분석 2문제, 주성분 분석 2문제 이렇게 모니가 생략하고 있고요. 인자 분석 2문 역시 이론 3개, 코딩 하나입니다. 이론은 제가 수업 시간에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증명 살펴봤던 거 있잖아요. 저는 조금 디테일을 띄워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채워주시기를 좀 기대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딩은 인자 분석 관련된 코딩을 하나 낼 거예요. 자, 듀는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2주 뒤. 12월 1일까지 내야 기말이 12월 8일 목요일로 강의 계획서에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와 시험이 달라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12월 8일 기말고사를 보려면 지금 숙제를 내야 돼. 오늘 할 거는 제가 지금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에 대해서만 동치 정의를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은 더 일반적인 정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두 번째 이상의 적재 벡터의 정의는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증명을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그 정의 자체만 구경하고 그냥 그 의미를 음미해 볼 겁니다. 쓸 말이 많아 가지고 밑에다가 제가 한번 붙여 넣기를 할 거고요. 12월 11월 17일 월요일. 주성분 적재 벡터의 다른 정의하고 있고요. 자, 2번 일반적인 Q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의 정의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부터 Q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까지 한꺼번에 찾을 수 있는 정의를 쓸 겁니다. 일반적으로 확장해서
휴게, 첫 휴게의 주성분 적재 벡터들 V1부터 VQ까지. 음, 음. 제가 왜 잠깐 망설이고 있냐면, 음, 우리가 주성분 적재 벡터를 찾는 거의 본질이 뭘까요? 사실 그 주성분 적재 벡터에서 하나 정의가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성분 적재 벡터는 단위 벡터인데 오리지널도 되고 요 녀석에서 부호만 바꿔도 똑같은 주성분 적재 벡터가 되죠. 네. 그다음에 스토리를 잘 보니까 결국 주성분 적재 벡터를 순차적으로 찾는 이유는 뭡니까? 축별로 그 첫 번째 더 낮은, 그러니까 더 먼저 찾아지는 주성분 적재 벡터 쪽이 분산이 가장 커지도록 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축의 분산은 제일 크고 그다음 분산의 축이 그다음 크고 세 번째 분산의 축이 그다음 크고 이런 식으로요. 네. 이 거리 최소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여기에 이 수식한 성분을 찾는 거랑 똑같은 게 없습니다. 이 요 네모의 요 공간 자체를 찾는 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필요한 작업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어, 축을 찾는 것도 축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랑 완벽하게 동치적인 작업이 뭐냐면은 요 네모 요 큐처 부분 공간을 찾는 작업 이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래에 쓸 문제는 딱 요 벡터를 정확하게 찾아주진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부호가 바뀔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래의 수식이 찾아주는 거는 요 공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쓸 수식이 찾는 이 공간과 그다음에 분산 최대와 정의가 찾은 이 공간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들어주세요. 스팬 V1부터 VQ는 아래에서 찾은 행렬 A의 열벡터 공간과 같다. 열벡터 공간이 뭐냐면은 자 A를 열벡터 A1부터 뭐 A가 만약에 P by Q 매트릭스면은 A1 P by 1 행렬이 P by 1 벡터가 A1부터 AQ까지 적혀 있을 텐데 A1 벡터부터 AQ 벡터로 스팬하는 요 선형 공간이 보통 행렬 A 열벡터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칼럼 스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를 적겠습니다. 자, 행렬 A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잠깐만요.
이렇게 A 왼쪽을 바꿔 쓰겠습니다. 아그민 P by Q 행렬 A를 찾을 건데 물론 A는 열 벡터 Q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A의 제압 조건은 이렇게 갈 겁니다. A의 각 열 벡터들이 서로 단위 벡터고 수직하도록 제약 조건을 걸 겁니다. 위의 정의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정의를 적을 것 같은지 한번 상상을 한번 먼저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냥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는 그 단위 벡터의 방향으로의 정사형과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게 정의였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첫 축의 주성분 적재 벡터는 여러분이 만약에 정의를 새로 제시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최소로 하는 걸 정의로 한번 주고 싶어요. xi랑 여기는 자 A1부터 AQ까지가 스팬하는 즉 A의 칼럼 벡터 스페이스들의 요 스팬 공간으로 XI점을 정상시키는 오리지널과 정사형 간의 거리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이 단위 벡터들을 찾고 싶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동의해요? 네, 요렇게 정의를 해야 우리가 요 주성분 분석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성질의 뭔가 합당이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주성분 분석으로 큐의 주성분 적대 벡터를 찾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의문이 뭐였어요? 요 빨간 공간으로의 정사형이 가장 최선일까? 정보를 잃어버리는 측면에서 최선일까? 이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그 최선이라는 걸 적어봤어요. 임의의 큐계의 수직하는 단위 벡터로 만든 Q차원 부분 공간으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전에 A라는 건 임의로 상정할 수 있는 임의의 단위 벡터 Q계 셋이죠. 임의의 그 Q차원 초평면으로 X를 다 내려. 그럼 내가 A를 결정하면은 정사형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정상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정상시킬 수도 있고 정사형의 경우마다 그 오리지널과 정사형 사이의 잃어버린 로스가 집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집계된 정사형 이 집계된 로스를 가장 작게 하는 그 A들이 누구냐? 주성분 적재 벡터로 만든 공간인 겁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쓸까요? 뭐 같은 말 쓰는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즉 아래에 해 V 아래에 해 V는 V1부터 VQ에 대해서 이렇게 열 벡터로 분해한 겁니다. 자, 미안합니다. W 주성분 적재 벡터들의 스팬은
아래에서 찾은 문제로 아래의 문제로 해로 얻은 W0부터 WQ까지의 그 벡터들로 스캔하는 공간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W는 이 문제의 해. 좀 머리가 아픈가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는 정사형을 잘 쓰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뭐라 그러냐? 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쓰기 위해서 그 빈칸을 채워 넣겠습니다. 자, 서로 수직하는 축의 벡터에 대해서 서로 수직하는 단위 벡터 A1부터 AQ에 대해서 XI를 요 스캔으로 정상시킨 좌표, 정상시킨 벡터 어떻게 쓸 수 있었죠? 자, XI랑 A1의 내적 A1 방향으로의 정사형 벡터 더하기 XI 트랜스포즈 A2, A2 그래서 XI 트랜스포즈 AQ, AQ 요 녀석이 공간이 없어서 세로로 날렸습니다. 행렬 아니에요? 요 녀석이 이제 XI의 스캔 A1 다다다 AQ로의 정사형이죠. 여기까지 적었어요? 혹시 안 보이는 문자 있어요? 빨리 있는 문자? 저는 제가 수업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럼 저는 이 채널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통계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별량은 수강생이 33명이고 비평분은 수강생이 53명인데 보통 다별량 자료 분석의 조회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업 시간에 어딘가를 놓친 비중이 더 높다는 뜻으로선 이해가 되거든요. 뭐 나중에 다시 보셔도 상관없지만 그냥 지금 어디 안 보인다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안 보이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음. 제가 지금 이거를 열심히 쓴 거는 앞으로의 빌드업을 위함입니다. 빌드업을 위해서 하나만 더 쓸게요. 자, 잠깐만 이제 선형대수 시간입니다. 선형대수. 팩트 아니고요. 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젝션 스팬 A1부터 AN까지 XI 얘가 지금 어떻게 쓰였었죠? XI 트랜스포즈 A1, A1 더하기 XI 트랜스포즈 A2, A2 다다기 다다다 XI 트랜스포즈 AQ, AQ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얘를 행렬 연산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혹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1 다다다 AQ 다다다 어차피 이게 스칼라 벡터 선형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AJ들을 다 스칼라로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 P by Q 행렬 하나 지금 생겨놓고 XI 트랜스포즈 A1
xi 트랜스포즈 확대할게요. xi 트랜스포즈 a2 다다다. xi 트랜스포즈 aq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일단 여기는 요 자리는 지금 a가 차지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q 바이 1 벡터 한번 살펴봅시다. 어차피 내적원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어차피 내적원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를 잠깐만 뒤집어서 쓸게요. 자, 여기를 뒤집어 가지고 내적 연산을 다 뒤집어요. 뒤집어 가지고 A1 트랜스포즈 XI, A2 트랜스포즈 XI, 다다다. AQ 트랜스포즈 XI. 가끔씩 제가 밑줄을 빼먹을 때가 있는데 그냥 혼동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 벡터겠거니 하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보일까요? 자, 오른쪽이 이렇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XI. 보이나요? 자, 그러면 A1 트랜스포즈부터 AQ 트랜스포즈까지로 만든 거는 Q 바이 P 행렬이고 XA가 P 바이 1이니까 지금 매트릭스 벡터 아니면 매트릭스 곱이 전체에서도 정의가 되고 안에 부분으로도 다 정의가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아, 그 작게 쓰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요 수직하는 서로 수직인 단위 벡터를 열 벡터로 모아 가지고 자, 이게 Q구나. A라고 적으면요. XI에 저 A라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로의 오소고널 저 정사형은 A 트랜스포즈 XI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 요 녀석이 A 트랜스포즈잖아요. 자,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A는 A1부터 길이 P짜리 벡터가 크게 열로 단단히 차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애초에 요 정의가 그 정사형으로 써지려면은 A1부터 AQ까지가 서로 수직인 단위 벡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노테이션으로 이런 걸 더 자주 보실 거예요. 정사형 어디로? A의 열 벡터 공간을 아주 줄여서 컬 괄호 A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벡터에 대해서 Q 일반적인 P 차원 벡터 X에 대해서 컬럼 스페이스 A로의 정사형은 A 트랜스포즈 X고요. 단 A의 열 벡터들이 서로 수직한 단위 벡터일 때만 이게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을 이렇게 오른쪽에 적어 줘야겠죠?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은 쏠쏠하게 살면서 유용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적은 다음에 다시 위의 수식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어디 갔어요 지금?
원래 주성분 분석의 첫 축의 주성분 적재 벡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다가 여기 전까지 왔죠. 그래서 첫 축의 주성분 요 거리 최소화의 관점에서는 사실 주성분 적재 벡터를 하나하나 찾는 것보다 그냥 이 V1부터 VQ가 나타내는 요 부분 공간 자체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 공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XI로부터 특정 직교 행렬의 열벡터 공간으로의 정사형을 고려했을 때 그 오리지널과 정사형 간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그 행렬을 찾으면은 그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가 주성분 적재 벡터의 그 슈팅하는 스페이스랑 똑같다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집중할 거는 지금 요 화면에서 요 중앙에 보고 계신 요 정의 있죠? 요 정의를 조금 더 음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그 아래에 쓴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요 정의를 요렇게 한번 써보죠. 그다음에 요 AA 트랜스포즈 XI는 뭐랬어요?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정사형, A의 컬럼 스페이스 열벡터 공간으로 정사형. 여기까지 해서 첫 축의 주성분 적재 벡터의 얘기할 거 다 했어요. 제가 여기서 방점을 치고 싶었던 건 요 수식이고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요 수식에서 영감을 얻어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새로운 이거를 확장시켜서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론들을 생각했는지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의의 그 차례에 의해서는 이제부터 어디 얘기할 거냐면은 제가 어디 썼었더라? 위에 있죠. 동시정의까지 했고요. 사회에서 영감을 받은 다른 차원 축소 기법들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기서 차원 축소라는 말을 빼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차원 축소를 포함해서 더 여러 가지 기법들. 오, 익스텐션. 자, 이제 이 문제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얘를 조금 다변수 함수의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자, 얘는 그냥 오리지널 XI죠? 그냥 P차원 세상에 사는 녀석이에요. 여기 한번 봐요. 오른쪽 한번 보시면은 얘는 사실 함수의 합성을 2번 먹인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합성 함수를 한 번 먹인 결과입니다. 뭐냐면은 일단 xi를 A 트랜스포즈 xi로 한번 보내요. xi P차원이죠? A 트랜스포즈 xi가 뭐였어요? 이 오리지널 의미가 뭐였어요? A1 트랜스포즈 x부터 AQ 트랜스포즈 XQ까지 Q개의 스칼라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면 A 트랜스포즈가 Q 바이 P고 얘가 P 바이 1이니까 P 바이 1 들어가면 Q 바이 1 나오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X1이라는 거는 P 차원에서 Q 차원으로 잠깐 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요. 보통 우리가 차원 축소를 하는 종류는 원래 데이터의 차원이 커요. P가 커요. 그거를 조금 저차원의 Q로 보내주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다시 한번 합성을 한 게 뭡니까?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빨간색을 적용하죠. 자, 그래서 A 트랜스포즈 Xi를 잠깐만 GI로 두면은 그 다음에 먹이는 그 변환이 뭡니까?
GI에서 어디로 보내요? AGI로 보내죠. 그다음에 AGI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GI는 Q 차원에 있는 저차원 공간에서 사는 녀석이고, 그다음에 AGI는 다시 P 차원의 오리지널 공간에 사는 녀석이 되죠. 이걸 잠깐 살펴보니까 고 차원에 있는 걸 잠깐 저 차원으로 보냈다가 다시 오리지널로 보내요. 사람들이 이거를 여러 공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데, 요 파란색 바탕을 사람들이 인코딩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다음에 요 빨간색 바탕을 사람들이 디코딩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인코딩, 디코딩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파일 암호화할 때, 아니면은 파일 압축할 때. 그래서 압축할 때 적은 용량으로 인코딩하고, 이제 압축 풀 때 큰 용량으로 다시 디코딩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위의 관찰을 잠깐만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함수 2개를 정의할 거예요. 그런데 함수 2개가 모두 A에 의존해요. let FA X는 A 트랜스포즈 X로 정의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FAX라는 녀석은 P 차원에서 Q 차원으로 보내는 녀석이죠. 그다음에 GAX라는 녀석을 정의할 거예요. GAX는 X 대신에 G라고 쓸게요. AG라고 쓸 수 있고, GA라는 함수는 Q 차원에서 다시 P 차원으로 어떤 자료를 보내는 어떤 맵이고, 2개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잠깐만. 우리가 저 녀석이 정사형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봅시다. 원래 P 차원 공간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제멋대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잠깐 X바라고 하면, 이 오리지널 점 근처로 우리가 어떤 아이고, A라는 행렬의 어떤 부분 공간, 선형 서브 스페이스를, A라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를 잠깐 고려를 하고 있고, 이 P 차원 공간 안에 이 Q 차원, 저 차원의 이 부분 공간을 잠깐 똑바르게 이게 Q 차원 평면으로 폈을 때 여기로 쏙 보내주는 게 FAX죠. 이 녀석이 지금 FA고요. 그다음에 FAX를 다시 오리지널 P 차원 공간에 요 정사형 점으로 쏙 보내주는 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GA의 역할이죠. 얘를 G라고 하면은 이게 이 녀석의 GH의 역할이죠. 자, 여기까지 적으셨어요? 그래서 요 FA로 이 P 차원의 벡터를 저 차원의 FAX로 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인코딩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요
저차원의 Z를 다시 오리지널의 요 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이제 사람들이 뭐 디코딩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PCA는 우리가 Q차원 부분, 선형 부분 공간 중에 부분 공간으로의 P차원 선형 부분 공간으로의 정사형의 관점에서는 가장 최고의 인코딩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파란색 길이를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식. 자, 우리의 자료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PCA는 어디까지나 선형 부분 공간으로의 정사형이거든요. 근데 꼭 유클리드 공간 위에 나의 자료가 선형 공간으로의 정사형이 편하도록 분포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기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대대 꼬여 있죠. 뭔가 비선형적으로 트렌드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PCA를 한다는 거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직선이나 아니면 평면을 긋겠다는 뜻인데, 이 직선으로의 정사형이 이 평면이 여기 점들이 이렇게 대대 꼬여 있는 거를 잘 반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걸 좀 원할 수도 있죠. 나의 인코딩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좋겠어. 나의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이 내가 인코딩하고 디코딩한 게 요 파란 요 녹색 곡선으로 어딘가 좀 자료를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이 영감을 받은 방법이 뭐냐? 자, 첫 번째 익스텐션입니다. 온토. 잠깐만, 이게 뭐 여기다 써야 돼. 1번 오토 인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지금 PCA는 잘 보면은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이렇게 잘 봐요.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다 X의 선형 사상, 그다음에 선형으로 변환된 거를 다시 한번 선형 변환을 할 뿐입니다. 여기를 비선형으로 한번 확장시켜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선형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은 많은데, 자, 뭐, 자, 세타를 수많은 그 모수들을 A1부터 AH까지는 그냥 어떤 행렬이고요. 행렬들을 다 모아놔서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를 X를 A1으로 한번 변환하고, 얘는 시그마는 그냥 어떤 고정된 비선형 변환을 뭐 이를테면은 시그마 t는 1 마이너스 t 미안합니다. 예. 그러면은 하여튼 이제 앞으로 설명하려는 게 뉴럴 네트워크거든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거를 굳이 열심히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네, 하여튼 그 내가 비선형 변환을 만들 수 있는 P 차원에서 Q 차원으로 가는 비선형 변환을 아무거나 만들면 우리가 빨간 선으로의 그 정사형을 요런 그 비선형 변환에 나타내는 곡선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런 녹색 곡선으로 한번 만드는 거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P 차원에서 Q 차원으로 가는 비선형 변환은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요. 근데 비선형 변환을 만들 수 있는
뭐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x를 선형 변환한 다음에 알려진 비선형 변환으로 한번 꼬고 다시 선형 변환을 한 다음에 알려진 비선형 변환으로 다시 한번 꼬고 선형, 비선형, 선형, 비선형 계속 이 함수의 합성을 반복하는 방법이 비선형 변환을 만들 때 편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기는 비선형 변환 아무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의도하는 거는 원래 인코딩 변환이 원래 뭐로 고정돼 있었어요? A 트랜스포즈 X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A 트랜스포즈 X라는 이 가정을 한번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비선형으로. 그다음에 원래 PCA에서는 디코딩 과정도 AG로 고정돼 있었잖아요. 한 번의 선형 변환으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 또한 확장을 시켜서 디코딩 과정도 어떤 모르는 파라미터를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비선형 변환을 아무거나 정의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선형 변환과 비선형 변환을 순차적으로 합성해주는 변환을 아무거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G는 제가 지금 여기에 수식으로 적고 있는 변화는 input X와 G를 비선형으로 변환할 수 있는 하나의 예제고요. 제가 쓴 것 말고도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고려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오토 인코더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이 P차원에서 Q차원으로 보내는 변환, 그다음에 다시 Q차원에서 P차원으로 보내는 변환이 이런 비선형과 선형을 교대로 합성하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인 경우에 우리는 보통 오토인코더라고 많이 부르기는 해요. 근데 꼭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쓰려는 거는 오토인코더의 목적 함수는 오토인코더는 다음 최소화 문제를 푼다. 자, 미니마이즈 세타 컴마 에타 xi 서메이션 i는부터 n까지 xi 빼기 PCA는 뭐였어요? 그냥 선형 정사형을 다시 오리지널 스테이트로 복원할 때 둘 다 선형 변환이었죠. 그 선형 변환 가정을 풀고 임의의 비선형 변환을 아무거나 모수화 시켜서 g 에타 f 세타 x i를 이 알려지지 않은 모수의 집합 세타와 에타에 대해서 최소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임의의 점 x가 있다면은 우리가 바라건대 우리가 세타와 에타 저 파라미터들을 잘 찾았다면은 요 연두색 선을 잘 찾아서 요 f 세타 x는 요 위에 어떤 점으로 지금 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점을 다시 g 에타로 보내게 되면 g 에타가 P 차원에 있었던 x를 잠깐
Q 차원의 어떤 저 차원의 점으로 보냈다가 이 저 차원의 점을 인풋으로 집어넣으면은 다시 P 차원에서 X라는 오리지널 점과 조금 더 가까운 점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그림과 같이 보세요. 자, 물론 여기서는 어떠한 수직 개념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관계가 뭐 이 곡선으로의 정사형 이런 곡선으로의 최단거리 여기 접선으로의 정사형 이런 거 개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타랑 에타를 뭐로 정하냐에 따라서 세타랑 에타를 뭐로 정하냐에 따라서 이 곡선의 생김새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연도색을 이쁘게 그랬지만 세타가 에타를 잘못 결정하면은 막 선이 막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찾기를 원하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목적 함수가 목적이 뭐예요? xi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 나서 둘 사이의 거리가 되게 짧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컨대 이 문제를 잘 푼다면은 우리는 요 연두색 선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희망입니다. 네. 그러면 저게 지금 저 위에 평면이랑 디코딩, 인코딩 선생님이 저 예시로 네. 치환을 한다면 네. 지금 정사형돼서 파란 색깔 직선의 길이를 저 목적 함수를 통해서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잠깐만요. 파란 딱 대응해서 그린다면은 파란색 선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네. 파란색 선 여기. 자, 그러면은 오토 인코더로 해서 요 PCA로 찾은 요거에 비해서 오토 인코더로 요 찾았더니 요거 요 파란색 선의 길이가 확연히 줄었어. 그러면은 PCA 우리가 만약에 10만 차원에 들어가 있는데 PCA로 했더니 로스가 한 50%가 났어. 근데 오토 인코더를 썼더니 이 로스가 원래 XI의 크기랑 비교했더니 한 로스가 한 2, 3%밖에 안 났어. 그러면은 2, 3%의 로스로 표현된 이 F 세타 XI를 A 트랜스포즈 X 대신에 써보고 싶겠죠? 다음 절차에서. 자, 그래서 네, 무슨 말 한 거냐면은 요 에러가 요 PCA에 비해서 좀 괜찮다면은 PCA에서는 처음 Q의 주성분을 내가 다음 절차에 쓴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A 트랜스포즈 XI를 CSV 팔로 저장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토인코더의 좀 성능이 괜찮다면은 내가 F세타 XI를 어차피 저게 P차원을 Q차원으로 보내는 거니까 F세타 XI를 I는 1부터 N까지 적용해가지고 Q차원 벡터를 N개 얻을 수 있죠. 그 녀석을 CSV 팔로 보내면 자료에 더 정확한 뭐라 그래야 돼? 자료를 더 잘 표현하는 저차원 벡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저 만약에 저 자료 같은 게 만약에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네, 저 데이터가 저희는 데이터 분포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면은 저게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판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판별하는 방법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선형이라고 가정하면 선형인지를 테스트는 해볼 수 있죠. 선형인지 테스트하는 게 PCA라고도 볼 수 있죠. 1차원으로 베스트 선형을 1차원으로 설명이 되는지를 보려면은 전체 토탈 베리언스 분의 첫 번째 주성분 추구의 베리언스 비율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형으로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베스트를 뽑아낼 수 있는지는 우리는 PCA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선형에 비해서 비선형은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선형을 찍어서 이 비선형을 따르느냐 이런 거를 테스트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오토인코드를 구할 때는 상상컨대 최대한 이 F 세타와 G 에타가 다양한 함수를 표현하기를 원해요.
이 안에 이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함수가 다 들어있기를 원하도록 이 F 벡터랑 G 벡터를 설계합니다. 물론 얘기하진 않아도 약간 오버피팅 이런 지점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오늘 인자분석 못 나가겠네. 근데 지금 확장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확장이 인자 분석의 모티베이션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익스텐션은 뭐였어요? 인코딩과 디코딩을 선형해서 비선형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PCA를 행렬 분해의 관점에서 확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확장의 소제목이 로랭크 매트릭스 팩트릭스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 앤 컴플리션입니다. 랭크 들어봤죠? 그 서로 어떤 매트릭스 주어졌을 때 서로 독립인 뭐 컬럼의 숫자. 그래서 로우 랭크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고려하는 자료 행렬은 n by p고 우리가 보통 가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차원의 개수가 많아가지고 차원을 줄이고 싶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x 대신에 자, y라는 행렬 n by q를 좀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q가 p보다 훨씬 작은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잠깐만. 이거 헷갈리겠다. 잠깐만. 다르게 쓰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PCA에서 했듯이 X를 근사를 시킬 건데 더 저장하기 쉬운 방식으로 근사를 시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A, B 대신 A는 M by Q고 B는 Q by P Q는 P보다 훨씬 작도록 그 M by Q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보다 M by 얘가 Q가 10만이 안 되는데 Q는 한 1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쳐요. 그럼 M by Q랑 Q by P를 저장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는 이득일 수 있죠. 왜, 요 확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PCA의 요 거리 최소화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오토인코더는 자료의 저차원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찾는 게 목표였다면은 이번에는 오리지널 데이터 자체를 그냥 적은 정보로 이런 행렬의 도구로서 표현을 하는 그 고민들입니다. 얘를 다 지워. 큰 철학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수식이 약간 달라가지고 제가 그냥 그 꼭지를 나눠봤어요. 자, 지금 요 녀석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아금이 그냥 최소화 문제라고 적겠습니다. 자, 미니마이즈. 그다음에 왼쪽 조건은 다 똑같고요. 왼쪽 조건은 다 똑같고 왼쪽 조건은 다 똑같은데 요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x 빼기 XAA 트랜스포즈의 프로비니언스 놈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 xi들을 다 x의 i번째 로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요 행렬과 요 자료 행렬의 변화함의 프로비니언스 놈이라는 거는
포인트 와이즈하게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막 차이 돼가지고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를 첫 번째 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뜯어서 본 게 얘입니다. 뭐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 행렬 PCA는 이런 걸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미니마이즈. 우리가 어떤 Y를 찾고 싶은데요. M by P Y를 찾고 싶은데 그래서 X 빼기 Y의 프로비니어스 놈 제곱을 하고 싶은데 지금 PCA라는 건 제약 조건이 어떤 거예요? 하필이면 Y라는 행렬이 XAA 트랜스포즈 모양으로 생겼고 하필이면 A 트랜스포즈 A는 I 그 직교 행렬의 제약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P by Q 행렬인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약 조건이 너무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맥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일반적인 그 최소화 관점, 그냥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PCA는 상당히 비싼 연산이거든요. PCA 하려면은 자료 행렬을 싱글러빌리티 컴포지션 해야 되는데 싱글러빌리티 컴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컴퓨터한테 부담이 되는 연산입니다. 그 부담이 되는 본질이 뭐냐면은 이 직교 행렬 조건이 상당히 빡센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행렬 우리는 그냥 Y만 찾고 싶은데 굳이 중간에 뭐 정생 같은 거 집어넣을 필요 있냐 고민되면은 과감하게서 저 제약 조건을 풀고 이런 문제를 한번 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미니마이즈 Y는 R M by P 행렬인데 단 Y는 그냥 A, B 두 매트릭스의 곱이고 A는 우리가 Q만 사전에 정한 겁니다. B는 M by P, 아니 Q by P. 그다음에 Y가 A, B의 곱이라는 조건만 유지한 채 랭크가 작은 매트릭스라는 것만 유지한 채 X 빼기 Y의 프로비니어스 놈의 제곱을 풉니다. 어디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직교 행렬 조건이 있긴 있는데 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생긴 거 보시면 XA 매트릭스가 M by Q죠? 여기 A 트랜스포즈가 Q by P고요. 그래서 이 PCA가 자료를 잠깐 로우 랭크로 보냈다가 다시 하이 랭크로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것만 지키면서 다른 조건을 모두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조금 더 친숙한 표현으로 쓰자면은 서메이션 I, J는 모든 ij 성분에 대해서 xij 빼기 yij 제곱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오른쪽을. 자, 여기까지가 로우 랭크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그 수식입니다. 어디다 쓸까요? 자, 그림을 압축하고 싶을 때, 압축해서 저장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그 LG인가 삼성인가 합류하신 세버스찬 승 교수님인가? 뉴스 기사에서 보신 적 있어요? LG AI 리서치인가 거기에 합류하신 세버스찬 승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아닐 수도 있어. 한국 교수님이 미국의 어떤 되게 대가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그 커리어 초반에 발명하신 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AIJ랑 BIJ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제약 조건이 걸렸을 때 이거를 빠르게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셨습니다. 팩토라이즈 하는데 만약에 오리지널 매트릭스가 다 넌네거티브 값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림처럼. 그 그림을 압축하는데 압축되는 값도 뭔가 나중에 해석 같은 걸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컴포넌트들이 모두 넌네거티브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넌네거티브 제약조건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팩토라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넌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고요. 그 문제를
빠르게 푸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셔서 상당히 이전에 큰 주목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넌 로우 랭크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고요. 이제 마지막 수식 하나 보고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여기가 로우 랭크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고요. 그다음에 로우 랭크 매트릭스 컴플리션입니다. 이 문제가 또 언제 유용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가 유저야. 여기가 영화예요. 유저의 컬럼이 이렇게 있어요. 영화의 컬럼이 있어요. 아니면 영화가 아니라 상품일 수 있어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유저가 별점을 남기지 않죠. 한정된 곳에만 별점을 남깁니다. 이런 경우에 이 유저가 다른 영화나 다른 제품에 대해서 어떤 레이팅을 남길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죠. 아마 콜래버러티브 필터링 방법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 빈칸을 채우는 방법으로. 근데 이거를 빈칸을 채우는 또 다른 기술적인 방법이 로우 랭크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인데요. 자, 이렇게 자료 행렬이 결칙이 매우 많고 관찰한 게 얼마 없는 매트릭스라고 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이 풀 매트릭스 Y를 어떻게 리커버리 해볼 수 있을 것이냐? 사람들이 이런 거 풀어요. 자, Y라는 행렬을 찾을 건데요. 우리가 관찰한 I, J 성분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매트릭스랑 새로운 매트릭스가 차이가 아주 제곱 센스에서 작기를 원하는데 근데 만약에 Y에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다면은 이거의 솔루션은 무한히 많습니다. 무한히 많을 텐데 제약 조건을 주면 솔루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A, B 제약 조건을 주고 역시 A가 M by Q고 그다음에 B가 Q by P 라는 제약 조건을 줘가지고 Y에 가능한 영역을 확 줄여버리고 대신 관찰한 X와 있는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Y를 만약 찾는다면 그럼 이제 Y는 꽉 찬 행렬이거든요. Y의 그렇찬 이 별점들 가지고 이 요자는 뭐 다 이런 별점들은 좀 높겠네. 이거를 추천해 줄 수 있겠네.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성부 분석과 그 SVD를 길게 했습니다. 할만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집에 가셔서 로우 랭크 매트릭스 컴플리션, 로우 랭크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in R 검색하시면은 쏠쏠하게 하실 수 있는 게 많고 파이썬에서 다 있습니다. 진짜로 마지막이고요. 다음 시간에 인자 분석 개념과 코드 인자 분석부터는 좀 빠르게 나갈 거예요. 간단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